이혼이라니? 지금 장난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쉽지?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맨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으면서 뭐가 어려워? 참나,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네. 남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이혼장 내민다고 하더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은퇴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시세끼 밥 해주기 싫어서 여자들이 남자 버린다더라. 당신도 딱 그런 거 아니야? 나 곧 은퇴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늙어서 밥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당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처럼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남자가 있는지. 당신이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는 건데 왜 난리야? 뭐 난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이 60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 2, 30년은 더 살지 모르는데 당신한테 그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당신 진심이야? 나는 당신한테 빈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당신이 미쳤구나.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성지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성 씨는 남편의 환갑의 남편이 평생 가장 원해왔던 걸 선물로 줬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신혼 때부터 화가 나거나 다툼이 있을 땐 버릇처럼 이혼하자는 말을 해왔던 남편이었습니다. 툭하면 갈라서자 법원 가자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은 그 말이 나오면 성 씨가 꼭 참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혼해서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는 성 씨가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30년이었습니다. 환갑이 된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다길래 성 씨는 그 바람을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늘 발목을 잡았는데 성 씨가 거의 60이 다 되어서야 우연한 기회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씨도 이혼하자는 소리를 들어가며 남편과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이라는 선물을 남편도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성 씨는 남편과 20대 중반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달도 별도 다 따줄 것 같았던 남편. 달도 별도 따주지 않을 거란 걸 결혼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맞춰가며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 어떻게 모든 게 다 입맛에 맞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성 씨를 자신에게 맞추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다면 결코 참지 않았죠. 결혼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성 씨는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 몸이 그리 좋지 못해 몸조리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갓난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하니 몸이 축날대로 축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90일 정도 되었을 때쯤이 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골에 못 갈 것 같은데. 왜 못 가? 몸이 안 좋아서 애도 너무 어리고. 차 타고 몇 시간 가야 할 텐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힘들어도 가야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아이에겐 왜 힘든 일인지 묻지도 않고 그저 힘들어도 가야 된다고 했죠. 차 막히면 4, 5시간도 걸릴 텐데. 어떻게 가? 왜 못 가? 운전은 내가 하고 당신은 가만히 앉아만 있잖아. 남편의 말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가야 된다는 사람을 설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숨 소리를 듣고는 남편이 도끼눈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설날에 시골도 안 가겠다고?
그게 며느리로서 할 소리야? 추석에도 배부른 상태로 갔다가 큰일 날 뻔했잖아. 가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거 일 좀 한다고 안 죽어. 남들 다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니, 서연이도 100일도 안 됐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애가 가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으면서 명절에 시집도 가기 싫다는 소리가 나와?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화가 점점 올라오는지 남편의 언성도 따라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단어 선택도 거칠어졌습니다. 애를 낳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을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았고 집안일도 대부분 성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말하는지 몰랐습니다. 남편 눈에는 팔자 좋은 여자처럼 비춰진 모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럴 거면 결혼은 뭐하러 했어? 명절에 시집에 가지 않으면 결혼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남편. 애 낳은 게 대수라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당신 지금 하는 일은 남편을 우습게 만드는 일이야.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자신을 우습게 여길 거라고 아내에게 이렇게 표독스럽게 얘기하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그동안의 사소한 다툼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남편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할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혼자 살아. 뭐? 이혼? 그래. 이혼해. 성씨의 얼굴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밀가루 바른 듯 새하얘진 얼굴에다가 대고 남편은 또다시 이혼을 하자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한없이 가벼운 단어가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성씨를 짓눌렀습니다. 어떻게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아내에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설 끝나면 갈라설 준비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러더니 남편은 정말로 혼자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성씨는 따라갈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골에 내려가 있는 이틀간 내내 울며 지냈습니다. 겨우 아이에게 젖만 먹이며 제대로 된 밥도 못 챙겨 먹고 그렇게 피폐하게 생활했죠. 그러다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남편. 혼자 잘 지냈어? 이거 먹어. 음식 좀 싸왔어.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하자고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말이죠. 성씨는 울음을 왈칵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 고생했던 것이 허무했습니다. 남편은 전혀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본가에 가서 맘 편히 잘 먹고 잘 쉬다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럴 거면 뭐하러 그런 폭탄을 터뜨리고 간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혼하자고 한 건 뭐야? 이혼 그냥 화나서 한 소리지 뭐야. 남편은 성씨의 심정은 전혀 공감을 못하는 사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성씨의 반응이 별스럽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화나면 무슨 말인들 못해.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어? 그러면서 웃는 남편.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한편 당시엔 그래도 안심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이 허무하긴 했지만 어린 아이를 두고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렇게 성씨는 남편과 얼렁뚱땅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 그냥 이혼해. 남편은 사소하건 큰일이건 마찰이 있으면 꼭 끝에는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놀라서 눈물을 흘렸지만 나중엔 성씨도 화가 났습니다.
그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툭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정말 이혼하고 싶어서 그래? 뭐? 그래.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다. 이혼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러는 버릇 고쳐. 하지만 자존심 센 남편이 화가 났을 때 이렇게 성씨가 받아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곤 했습니다. 법원으로 와. 아니다. 집에서 나가. 애는 두고 맨몸으로 나가. 거의 집에서 끌어낼 것처럼 거칠게 성씨의 팔을 잡아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 때가 되면 뭐가 먹고 싶다 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걸곤 했죠. 그러니 이혼하자는 말이 빈말인 건 진작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기분은 바닥을 쳤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가슴이 쪼개질 듯 서글펐습니다. 물론 매일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밥 먹듯이 싸웠으면 가정이 유지가 될 수가 없었겠죠. 평소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싸우면 대화는 꼭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성씨에게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공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성씨가 둘째를 낳았을 때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왔습니다. 여보. 과일이라도 좀 내와야지. 내가 할게. 서연이 엄마는 앉아 있어. 아, 제가 할게요. 너무 움직이지 말어. 나중에 골병 들어. 만석이 네가 서연이 엄마 좀 도와서 집안일도 해주고 해. 애 둘 낳으면 얼마나 힘든데. 애 키우면서 집안일까지 다 서연이 엄마한테 맡기면 어떡해. 저도 하죠. 아까부터 가만히 앉아서 계속 시키기만 하잖냐?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성씨를 위한 말이었지만 반면에 남편에겐 듣기 싫은 소리였겠죠. 처음엔 웃으며 대답하던 남편도 시어머니의 말이 끊이질 않자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러자 심기가 뒤틀렸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알아서 하겠다고 툭 내뱉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쳤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가 한마디 더 보태자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 말을 할 거면 오지 마세요. 제분에 못 이겼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모질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의 말에 상처를 받았고 말이죠. 멀리서 온 시어머니를 남편이 쫓아내버렸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지 말란 소리를 듣고도 계속 머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화를 풀어야 할 텐데 남편은 시집 식구들과 연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별일이 아니었는데 순간 화를 못 참고 커진 다툼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연을 끊겠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집 식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대답도 안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성씨가 그러지 말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났을 때 기분이 풀렸는지 성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신에는 내려가야지. 연 끊겠다고 그랬잖아. 그냥 한 소리지.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어떻게 끊어?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어깨까지 으쓱하며 말하는 남편을 성씨가 기가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시집에서도 그런 남편에게 학을 뗀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화가 나면 자식들에게도 아무 말이나 내뱉고 분풀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때려치워. 여보, 아빠 안 돼. 이딴 거 뭐하러 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라고 했냐? 안 했냐? 너 같은 게 무슨 음악을 한다고 그래?
지 애비도 우습게 보는 놈은 아무것도 시키지 말아야 돼. 당신도 서연이 레슨 보내지도 마. 여보, 진정하고 좀. 다 때려치워. 아니면 집을 나가. 바이올린을 배우는 큰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을 부술 듯이 위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딸은 악기가 상할까봐 울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의 화만 돋을 뿐이었습니다. 결국엔 바이올린이 손상이 됐고 나중에 정신 차린 남편이 그 모든 게 딸 때문이라며 또다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가족들을 못 살게 해? 이유들은 너무나 사소했습니다. 남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남편은 참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성 씨에겐 이혼하자고 했고, 자식들에겐 집을 나가버리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딸들에게 선물도 사주고 성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는 당장 법원에 가자며. 아, 화 풀렸어. 자기 분풀이를 그렇게 해대니까 화도 금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엔 늘 상처가 남았습니다. 딸들은 커가면서 그런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성인이 되고부터는 따로 나가서 살았고 아버지와는 거의 단절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딸들에게 섭섭해하기만 했지 이유가 뭘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 씨가 알려주려고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모든 일이 그저 다투며 생긴 가벼운 해프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 씨는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애 둘을 낳고 다시 직장을 찾으니 정 같은 대우는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경력이 단절되다 보니까 월급이 높지도 않았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참아야지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은 독불장군의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잘 사나? 주말 저녁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성씨 혼자 남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혼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며 흥미롭게 보다가 출연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이혼하면 여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며 그냥 꾹 참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혼하면 남자만 손해라고 여자는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장 어젯밤만 하더라도 남편은 성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집안일 때문에 다툼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설거지 잘하는 남자한테 가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겠지만 성 씨는 정말로 도장을 찍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돈 벌어오는 사람한테 꼭 설거지를 시켜야겠냐? 퇴근해서 오니 싱크대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컵들. 남편이 쉬는 날이었는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물 한 잔 마시고 싱크대에 넣어놓고 또 새 컵을 꺼내서 물을 마시고 점심에 먹은 것도 그대로 둬서 말라붙은 상태였습니다. 설거지 좀 해놓지 그랬냐는 말에 남편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돈은 성씨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꼭 자신만 돈을 벌고 성씨는 놀러라도 다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일하는데 어째서 당신은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당신도 나만큼 벌어오던가?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월급이야 남편이 많겠지만 일하는 시간은 성씨나 남편이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덜 버는 성 씨가 집안일은 알아서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일을 그만둘게.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그건 치를 떨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뒤부터는 성 씨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번 걸로는 생활비 정도는 낼 수 있잖아. 그러면 성 씨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더럽고 치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나 후회됐습니다. 나이가 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더 대화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때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걸 몰랐나 싶었습니다. 이래서 요즘 사람들이 동거부터 한 뒤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구나 생각했죠. 일단 애가 있으면 이혼은 쉽게 생각하지 못했으니 말이죠. 아니면 도장 찍던가. 뭐? 도장 찍고 그 돈으로 살아.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젊었을 땐 자식 때문에 이혼 생각은 못했고,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다 큰 뒤에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내 고생하다가 나이 들어 돈도 없이 갈라서면 나머지 인생이 비참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얼마요? 3억? 3억을 절 주시겠다고요? 그래. 대신 나중에 재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어라. 난 네 언니네 집에서 살기로 했으니까 언니는 더 챙겨줘야 하지 않겠냐? 그건 그렇죠.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성 씨는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도 꼭 누가 듣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떨떨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최근 다리가 불편해졌는데 살던 집을 정리하고 큰언니 집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씨에게는 3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나머지 유산은 전부 큰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상황은 아니기에 성 씨는 그 정도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하는 큰언니가 당연히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성 씨에게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남편은 모르는 돈 말이죠. 어째서인지 남편에게는 천천히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돈 관리는 스스로 하기 때문에 성 씨가 모르는 돈이 분명히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처럼 당분간은 성 씨가 가지고 있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친정 어머니의 팔순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용돈 문제로 남편과 작은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0만 원이나 드리자고? 너무 많지 않아? 근데 어머님 팔순 때도 200만 원 드렸잖아. 우리 엄마? 게다가 여행도 보내드렸는데 엄마는 다리 아파서 못 가시니까 그건 됐고 그래도 용돈은 똑같이 드려야지. 왜 똑같이 드려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상황에 맞게 드리는 거지.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니까 200 드린 거고. 장모님은 처형이랑 사는데 큰돈이 뭐가 필요해? 그게 무슨 논리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엄마는 50만 원만 주는 게 이해가 안 가. 그건 내가 번 돈으로 드린 거잖아. 당신도 더 드리고 싶으면 당신 월급에서 보태. 뭐? 그렇잖아. 왜 장모님 팔순에 나한테 큰 돈을 내라고 그러는 거야? 남편의 말에 성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부당한 일을 이토록 당연하게 내뱉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남남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팔순에도 용돈을 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성 씨가 시골에 내려가 하루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미역국도 직접 끓여드렸는데 남편은 양가의 용돈만 똑같이 드리자는 말이 거슬리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네 돈으로 해라 하는데 정이 다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 드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심보가 너무나 고약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엄마 미역국을 끓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미역국? 이상한 소리를 하네. 내가 미역국을 어떻게 끓여? 그리고 사위랑 며느리랑 같아? 뭐가 다른데? 아, 몰라. 당신이 알아서 드리던가 해. 당신은 남편이 뼈 빠지게 일해서 친정에 퍼다 주길 바래. 누가 퍼다 주래? 됐어. 그만 얘기해. 아니, 말은 끝까지 해. 내 월급으로 전부 생활비 쓰는데 나더러 엄마 2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50만 원 드린다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 아이, 진짜. 장모님이 돈이 뭐가 필요하시냐고. 돈 안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더 보태줬는데 왜 당신은 늘 당신 집만 신경 써? 뭐? 당신 집. 말이 점점 함부로 나온다?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당신한테는 부부가 이런 거야? 성 씨도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시집을 챙기는 만큼 성 씨도 친정을 알아서 챙겨야겠다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처가를 등한시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의 말이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나랑 어떻게 살아? 그럴 거면 도장 찍어줘? 뭐? 이혼해 주느냐고. 그러면 장모님한테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면 성 씨가 땡전 한 푼 없이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성 씨도 이혼을 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거라곤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성 씨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풍족하게 살지는 못해도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씨에게는 믿는 구석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가 말이 없는 걸 가지고 꼬리를 내렸다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인심을 썼다는 듯이 장모님에게는 100만 원 드릴 테니 그렇게 하려고 일축했습니다. 참 고맙기도 했습니다. 성 씨는 한동안 남편과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 씨가 토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성 씨는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 씨의 마음속만 소용돌이가 치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가 남편의 환갑이었습니다. 그때 성 씨는 선물 대신 어떤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생일 선물. 생일 선물?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혼이라는 단어에 남편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이혼? 그러더니 이혼이라는 말을 2번 더 중얼거렸습니다. 얼른 와닿지 않는 단어인 듯 했습니다. 평생을 자기 입으로 내뱉었던 말인데 말이죠. 당신 환갑인데 내가 해줄 건 없고 당신이 그동안 너무 바랬던 거 들어주려고. 어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당신 늘 나랑 갈라서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이참에 그 소원 들어주려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눈을 빠르게 깜빡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난도 정도껏 해. 장난 아니야. 나도 당신이랑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어. 당신도 이혼하고 싶고 나도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게 맞아. 이혼이라니? 지금 장난해? 이혼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아? 쉽지?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잖아. 맨날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으면서 뭐가 어려워? 참나. 남편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길 줄은 몰랐네. 남자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이혼장 내민다고 하더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은퇴랑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삼시세끼 밥 해주기 싫어서 여자들이 남자 버린다더라. 당신도 딱 그런 거 아냐? 나 곧 은퇴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다 늙어서 밥 해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남편은 성 씨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평생의 버릇이 고쳐진 듯 굴었습니다. 이혼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 타이밍에 한 번쯤은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당신이야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당신처럼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남자가 있는지. 당신이 하도 이혼하자고 해서 나도 그러자는 건데 왜 난리야? 뭐? 난리.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나이 60 먹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 2, 30년은 더 살지 모르는데 당신한테 이런 취급받으면서 살 이유 없어. 그러고 노후에 편히 살 것 같아? 당신 돈 있어. 이 집 반 나눠야지. 그걸로 전세 구해서 나갈 거야. 집만 있으면 어떻게 살아? 꼴랑 한 달에 200만 원 벌어서 말이야. 그건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 말고. 그제서야 남편도 심각성을 인지한 듯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나는 당신한테 빈말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성 씨는 그동안 이혼하자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농담처럼도 말이죠. 그리고 그걸 아는 남편은 얼굴이 질렸습니다. 당신이 미쳤구나. 그 말을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성 씨가 입을 다물고 있자 남편이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것만 드린 줄 알아? 여행도 보내드리고 할 거야. 뭘 그걸로 서운해가지고 경솔하게 이혼 얘기까지 꺼내? 남편의 입에서 경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너무 우스웠습니다. 남편은 결연한 성 씨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당신 그러고 후회 안 할 줄 알아?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 잘 살든 안 살든 당신 없으면 숨 쉬고 살 것 같아. 남편은 큰 충격이라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 씨의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둘은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성 씨는 이 편이 차라리 전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성 씨도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말 좀 안 섞는다고 한결 나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나자 남편이 성 씨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성 씨가 돌아설 마음이 없어 보이자 오히려 초조해 보이는 건 남편이었죠. 진짜 이러지 말자. 애들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해? 당신은 서윤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이혼하자는 소리를 했어. 그건 내가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했던 말이고, 진짜 이혼하고 싶어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 그 소리도 수십 년 들으니까 세뇌가 됐나 봐. 정말로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한참 전부터 했어. 그래도 잘 살았잖아, 우리. 당신이야, 그렇지. 나는 당신이 내뱉는 쓰레기 같은 감정들 다 받으며 살았어. 그런 날 생각한다면 이혼해줘. 미안하다. 지수가. 그제서야 남편의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러면 정말로 사람 새끼가 아니야. 아니, 다시 한번 그러든 안 그러든 상관없어. 이혼하면 그럴 일이 없겠지? 지수가.
어떻게 우리 30년 세월을 이렇게 끝내? 나는 진짜로 이혼하고 싶었던 적 없었어. 당신 그동안 가정에 했던 만행들, 나를 무시했던 것들, 이제는 더는 못 참아. 내가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당신이랑 애들한테도 잘할 테니까 이러지 말어. 남편의 간절해 보이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며 화를 낼 줄 알았더니 말이죠. 내가 각서 쓸게. 다시는 당신 무시 안 하고, 이혼하자는 소리도 안 하고, 그럴게. 당신이 그걸 지킬 리가 없잖아. 못 지키면 이 집 당신 통째로 주고 이혼할게. 정말이야. 그 말에 성씨는 솔깃했습니다. 남편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정말로 그 말을 지키지 못한다면 성씨는 이혼하고서도 집이 공짜로 생겼습니다. 어쩌면 재산분할로 진흙탕 싸움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씨는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서도 써두었습니다. 훗날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성씨의 눈치는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부엌대기 취급하던 것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씨는 친정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끝내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알게 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굳이 남편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설거지 내가 할게. 어설픈 솜씨로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성씨는 별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는다고 살가운 부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이를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삶이 나았습니다.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있어도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고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죠. 그런 성씨의 눈치를 보는 건 오히려 남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용기는 없는 사람이 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성씨는 그걸 무기라고 생각하고 살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우위에 있는 것은 성씨였으니 말이죠. 참, 이게 이상하게 꼭 이런 때 일이 생기네요. 너는 어떻게 주말에 하는 팔순잔치에 잠깐도 못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 때문에요.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잖아. 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요.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깝잖냐? 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면 서운해요. 뭐?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는데요? 저도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바쁜 걸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팔순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빠도 지난 설에도 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못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4세 안덕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안 씨의 작은 며느리는 특이했습니다. 아들과 결혼한 지 15년도 넘었지만 며느리는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시집에 행사만 있으면 팔팔하다가도 아프고 한가하다가도 바빠지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한두 번쯤 그런다면 당연히 사정이 있겠거니 하겠지만
그런 세월이 거진 20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참석하지 않았다가 딸과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낯뜨겁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안씨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오기 싫다면 오지 말아라 싶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아버지 팔순애까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갑작스런 행사도 아니었고 몇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동안 만나서 놀고 먹자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딱 2~3시간만 비워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20분 거리에 사는 며느리가 안 올 수가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또 몰랐습니다. 안 씨도 바보라서 그동안 며느리에게 속아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날에 큰 소리 내기 싫어서 눈 감았던 적이 많았죠.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팔순 정도도 오지 못하겠다는 며느리를 안 씨도 더 이상 며느리로 대접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부모도 자신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떡 하나라도 더 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내외가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안 씨는 아들 2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다들 결혼해서 이제는 전부 40줄에 들어섰고 손주도 5이나 있었습니다. 이달 말에가 제사지? 아니, 다음 달 초요.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네요. 아이고, 애들 회사 가려면 힘든데. 남편의 말에 안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이면 좋을 텐데 싶었죠. 좀 시간을 당겨서 빨리 하고 끝내자고. 그럽시다. 그래야 애들도 일찍 돌아가지. 아주 예전에는 자정이 되어갈 때쯤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10시쯤이면 지냈습니다. 12시 전에 자식들이 집에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늘 서둘렀죠. 제사는 합쳐서 1년에 1번만 했고 차례는 명절에 2번이니 총 3번 정도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버이날이나 생일 등에는 시간이 되는 자식은 안 씨 부부의 집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따로 보는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번거롭기도 하고 각자 다른 지역에 사는 자식들 전부 불러 모으면 뭐가 좋나 싶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 자식들 시간을 뺏으며 굳이 부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한때는 안 씨도 그런 날을 기다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에 밖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 생일에 집에서 같이 맛있는 거 해먹고 그런 걸 행복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살기로 진작에 다짐했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래야 덜 서운하다는 것을 깨달아서였습니다. 부모 자식이라는 게 희한한 것이 덜 봐야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제는 각자 다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이 다 똑같이 예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쯤 먹었으면 모든 것에 초연해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고 눈만 좋아졌습니다. 누가 부모를 위하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빤히 보였죠.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오려고 해? 수년 전 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빠도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어요. 낮부터 같이 준비하지는 못하는데 그건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퇴근해서 최대한 빨리 갈게요. 매일 야근한다며? 오지 말어. 야근해도 제사 지내는 시간보다는 일찍 끝나요. 어차피 낮 동안 안 씨가 대부분의 음식을 준비해 놓지만 그래도 평일 저녁에
자식들이 제사에 참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큰 며느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건 다들 알았습니다. 아들이 그맘때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뜬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1, 2년간 무언가를 준비해서 이직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겠다며 말이죠. 안 씨는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무슨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 씨는 며느리가 고생스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벌이가 없을 테니 배는 힘들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야근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자식들을 혼자 돌보고 퇴근해서는 인터넷에 뭘 올려서 부업 비슷한 걸로 돈을 번다는 얘기도 전에 듣고는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짬을 내서 제사까지 챙긴다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고 와. 그러면 또 빈손으로 오기 그렇다며 뭘 사올까봐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둘째 며느리에게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님, 어쩌죠? 예성이 학원 특강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뺄 수가 없어요. 예성이 학원을 그 시간까지 해? 어우, 그럼요. 요즘은 다 그 시간까지 하죠. 아직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손주인데 제사를 지내는 시간까지 학원에 묶여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겨우 잡은 특강이라서 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이고, 제사 못 오는 거야 이해하는데 쉬엄쉬엄 해라. 그럼요. 제가 다 알아서 하죠. 어쨌거나 죄송해요. 가서 음식도 도우고 해야 하는데. 형님 오시죠? 회사 끝나고 온단다. 저도 내년에는 꼭 참석할게요. 내년에도 꼭 참석하겠다는 말은 작년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거의 매년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이제는 전화벨만 울려도 짐작이 갔습니다. 못 온다는데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예성이 아빠는 온대니? 네. 예성이 아빠만 보낼게요. 음식도 좀 덜 차리고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었을 때 딸이 어린 손주 둘을 데리고 일찍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네. 차 많이 막혔지? 낮은데도 좀 막히네.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딸이기에 오는 길이 힘들었을 것이었습니다. 사위는 회사 때문에 오지 못하고 애들 때문에 휴직해서 집에 있는 딸만 낮에 도착했습니다. 이거부터 하면 돼. 남편이 손주들을 보고 있고 딸이 제사 음식을 하는 걸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먼저 와줘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무리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매년 가짓수가 줄어드는데도 참 번거로운 일이었죠.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자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손주 둘도 함께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이리 주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도착하자마자 손만 씻고 이것저것 할 일을 찾아서 척척했습니다. 빠릿빠릿해서 오히려 안 씨가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차리는 동안. 그리고 10시가 다 되었을 때 뒤늦게 작은 아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퇴근이 늦어져서요. 준비 다 됐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작은 아들이 들어와서 안 씨의 옆에 섰습니다. 예성이 이 시간에도 학원에 가? 아, 예. 지금쯤은 집에 있겠죠. 비록 아들네 집과 안 씨의 집은 2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였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꼬박꼬박 와서 챙기는 큰 며느리가 고마운 거지. 자주 오지 않는 작은 며느리가 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걱정인 것은 큰 며느리가 서운해할까 봐였습니다. 어머님,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니야. 내가 치울 테니까 비켜서 봐. 그래서 안 씨가 더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었죠. 제사가 끝나고 안 씨는 큰 며느리의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힘들지? 힘들어도 1년에 한 번인데요. 뭘? 동서는 또 뭐가 바쁘대요? 예성이 학원 때문에. 하지만 더 나이가 많은 두 손주들이 큰 며느리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의 학업 때문에 못 온다는 것은 핑계처럼 들리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었죠. 한두 번이 아니기에 큰 며느리도 어느 정도 포기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생일이든 무슨 날이든 제일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네가 제일 참석률이 낮았습니다. 사실 참석률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것이 참석한 날을 꼽는 게 어려웠습니다. 1년에 한 번 보면 올해는 많이 봤다 할 정도였습니다. 매번 변명은 다양했는데 대부분이 손주의 학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손주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써먹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뭐? 예성이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닌다고? 그러게 나도 몰랐는데 요즘 오빠네 집 분위기 장난 아니야. 어떻게 알아? 모를 수가 없어. 오빠랑 새언니랑 맨날 학교도 들락날락 하는 것 같던데. 학교에도 불려가? 불량한 친구들이랑 어울리나 봐. 얼마 전에 가출한 걸 오빠가 다시 끌고 왔대. 딸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씨도 전혀 몰랐는데 손주가 진작에 공부하는 담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태껏 예성이 학원 다녀서 제사도 못 오고 명절에도 못 온다고 그러더니 다 핑계야. 딸이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안 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네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니 안타깝지만 딸이 투덜거리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이제는 무슨 핑계를 대려나 궁금하네. 그런데 그 뒤로 작은 며느리는 양심껏 손주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바쁘거나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안 씨의 칠순에도 말이죠. 어쩌죠? 어머님, 너무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작은 며느리는 손주가 태어나고 회사를 나와서 쭉 복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개씩 일을 받아서 집에서 부업처럼 한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바쁜 날이 종종 있는 건 알고 있었죠.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바쁘다는데. 칠순 미리 축하드려요. 가진 못해도 제 마음 아시죠? 그래, 알어. 고맙다. 안 씨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다른 시누이는 시누인가 싶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못 온다고 하자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칠순에 빠지냐고 말이죠. 주말에 다들 시간 내서 오는 건데 유일하게 작은 며느리만 바쁘다고 하니 딸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바빠도 칠순에 밥 한 끼 못 먹을 정도로 바쁠 리가 있어? 집에서 일하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문제잖아. 나도 멀리서 가는데? 그렇다고 전화해서 따졌어? 따진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완전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새언니 일에 대해서 뭘 아냐면서. 바쁘다는 걸 뻥치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야. 아니, 누가 뻥이래? 얼마나 바쁘냐고 그런 거 가지고. 안 씨가 골이 아파서 머리를 짚었습니다. 막내딸과 작은 며느리가 전화로 대판했다는 소리에 심기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 못한 딸의 탓도 있었고 시모의 칠순에 마저 오지 않는 며느리의 탓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씨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 칠순 때문이면 괜히 싸우느라 힘 빼지 말어. 올 사람 오고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지. 하지만 딸뿐만이 아니라 큰 며느리도 불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가 둘인데 며느리 역할은 혼자만 해야 하나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안 씨 부부는 가족 행사를 줄이자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들보다 적게 만나긴 하지만 명절 같은 때가 너무 의무처럼 느껴지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없애자고 했습니다. 안 씨도 나이가 들었고 젊은 며느리들에게 괜히 고생을 시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명절이라도 그냥 얼굴 한번 보고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면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면 좋긴 하지. 요새는 그런 집들도 많다고 하니까. 딸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일과 어버이날에는 누구도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괜히 눈치 본다고 찾아오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특별한 날이면 오히려 남편이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는 걸 택했죠. 그래도 자식들은 알아서 다들 잘 챙겼습니다. 오진 않아도 전화도 자주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놈은 제외였습니다.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봤더니 독감이래요. 혹시라도 가족들한테 옮길까 무서워서 이번 추석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어디가 많이 안 좋아? 네, 그러네요. 그러면서 자꾸만 콜록콜록 기침을 해대는 작은 며느리. 그래, 알았다. 밥 한 끼도 못 먹고 가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뻔했으니 말이죠. 작은 며느리에게 연락이 온다면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아프거나 바쁘거나. 참 신기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일상생활은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안 씨 집안에 무슨 일만 있으면 때맞춰 아프게 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궁금하다고 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추석 때 작은 며느리 하나 안 온다고 큰일이 나는 게 아니니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이 화장실에 갔다가 미끄러졌는지 어지러웠는지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려고 그 옆을 지나던 안 씨가 놀라 일으키려고 해도 힘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긴 들었는데 구급차 번호가 도무지 안 떠올라서 숫자 1만 누르다가 결국 큰아들 번호를 먼저 눌렀습니다. 그런데 신호음만 가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얼른 끊고 자식들 번호를 막 눌렀는데 하필이면 작은 며느리에게 걸린 전화. 불행인지 다행인지 신호가 얼마 안 가서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네 시아버지가 어디가 아픈가 넘어져가지고. 안 씨가 횡설수설하는데 작은 며느리가 조금 놀란 듯 대꾸했습니다. 넘어지셨다고요? 119 얼른 부르세요. 아, 구급차 번호가 생각이 안 났지 뭐냐? 저보다 그게 빠르죠. 저 지금 바빠서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나가지는 못하거든요. 아주버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이만 끊으마. 구급차 불러야 해. 안 씨는 며느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란 소리였으니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자 조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침착하게 구급차를 부르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안 씨는 병원에서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에게 알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다행히 머리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들도 한시름 놓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안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으면 우혁이한테 전화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회식 중이었고 예성이 엄마한테라도 하셨어야죠. 요즘 바쁜 거 아니야? 요즘엔 한가해요. 집에 계속 있는데. 이미 전화통화를 한 건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회사에 있는 것도 아닌데 못 온다는 말에 야속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조차도 거짓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안 씨는 작은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아주 접어버렸습니다. 원래는 그래도 내 며느리라 딸이 뭐라고 해도 감쌌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듯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집 식구들은 식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피하고 싶은 귀찮은 존재들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그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안 씨가 전화를 했었던 사실은 안 씨밖에 몰랐습니다. 다들 큰일 날 뻔했다는 말만 했지 작은 며느리가 그 상황에서 바쁘다고 했던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안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남편의 팔순에도 오지 않는 며느리를 보니 그때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간 게 후회가 됐습니다. 사람이 아무 말을 안 하니까 바보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팔순인데 잔치는 해야 하지 않아? 맞아요. 칠순 땐 잔치 안 했으니까 그래도 친척들도 좀 부르고 해야죠. 네 아버지는 가족끼리만 모여서 밥 한 끼 먹자던데.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한 번밖에 없는 팔순인데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손님도 좀 더 초대하고 해야죠. 그럼 너무 거창하게는 하지 말고. 네. 저희가 알아서 준비해 볼게요. 가까이 사는 친척들도 초대를 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요란한 건 남편이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팔순은 좀 더 특별했으면 한다는 게 자식들의 말이었습니다. 세 자식들이 돈을 걷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 예약을 했죠. 그게 팔순 서너 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팔순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작은 며느리가 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이게 이상하게 꼭 이런 때 일이 생기네요. 공교롭다는 듯이 얘기하지만 안 씨는 기가 찼습니다. 어쩐지 지난 설에 오랜만에 왔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시집 행사에 참석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올 줄 알았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쓰러졌던 날 이후로는 어째 얼굴을 몇 번 비추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주말에 하는 팔순에 잠깐도 못 온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일 때문에요. 몇 달 전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잖아. 일이 갑자기 들어와서 그래요.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가깝잖냐? 와서 밥 먹고 얘기 좀 하다가 갈 시간도 없다는 거야. 이렇게까지 따져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던 세월 때문에 며느리가 이럴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안 씨가 언성을 조금 높이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윽박을 지르시면 서운해요. 뭐?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시는데요. 저도 집에서 일도 하고 그래요. 바쁜 걸 바쁘다고 그러는데 아버님 팔순잔치에 못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 명절인지 제사인지는 아프다고 그랬다가 밖에서 딸과 딱 마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하게 따지고 드는지 몰랐습니다. 지난 설에도 바빠도 가려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모르시죠? 그리고 제가 딱 못 간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아까는 일 때문에 못 온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럴 수도 있다고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설 당일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음식만 싸간 것을 갖다가 생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한량 같이 사는 걸 모르는 식구는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종종 며느리에게 다시 회사에 들어가길 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작은 며느리 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리가 없었죠. 매년 돌아오는 다른 날이면 몰라도 팔순 정도는 눈 딱 감고 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환갑도 칠순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리 오기 싫다고 해도 이 정도면 그냥 원수 사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안 씨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나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평생 살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게 무슨 가족이고 자식인가 싶었습니다. 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오거나 아예 같이 오지 않는 일도 많았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다 아들이 묵인하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팔순 전날 오후에 안 씨는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도저히 못 오겠냐?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일도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님은 제가 따로 찾아뵙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할게요. 시아버지 생신 못 갔다고 저를 너무 나쁜 며느리 취급하지 마세요. 어머님, 대신 형님이나 아가씨다 다들 잘 챙기잖아요. 저 대신. 그래. 알겠다. 정말로 못 온다는 거지? 네. 그렇게 됐네요. 안 씨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들렀다 왔죠. 다음 날 정말로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용돈이라고 돈 봉투를 하나 들려서 아들만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 이혼했어? 이혼은 무슨... 아니, 며느리는 어디 가고 혼자 저렇게 앉아 있어? 바빠서 그렇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걸 작은 아들도 들은 것 같은데 딴청만 피울 뿐이었습니다. 친척들 20명 정도가 왔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저녁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고 자식들도 따라서 왔습니다.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그리고 딸과 사위. 안 씨는 자식들을 훑어보고는 서랍장에서 봉투를 2개 꺼냈습니다. 자, 이거 받아라. 우리 집 식구 되어줘서 고맙다는 뜻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큰며느리와 사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안 대소사도 신경 써주고 그래서 고마워서 주는 거야. 우리도 이제 나이 들어서 벌써 아버지가 80이잖아. 조금씩 재산 정리하려던 차에 생각나서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봉투 안을 보더니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각자 2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씩 더 송금해 주마. 큰며느리와 사위에게 5천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작은아들이 발끈했습니다. 저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 일에 발벗고 나서준 며느리랑 사위 고마워서 주는 건데 예성이 엄마한테 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 네. 안 주는 게 불공평한 거죠. 지금 내 칠순에 왔니? 네 아버지 팔순에 왔니? 아니면 명절이나 제사에 제대로 오기나 했니? 어버이날에 한 번 오기나 했니?
저번에 아버지 쓰러졌을 때도 병원에 코백이나 비쳤어. 아, 그건 일이 있으니까. 세상 모든 일을 예성이 엄마가 다 한다니? 그렇게 바쁘면 이 돈 없어도 잘 살 만큼 벌겠네. 엄마, 마음 같아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더 챙겨주고 싶은데, 그건 차차 하자. 우리가 1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모르니까. 작은 아들은 분개했습니다. 자식을 차별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을 나눠주면서 어떻게 저희만 쏙 빼놓을 수가 있으세요? 우리도 사람인데, 부모 챙기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마음 가는데 돈이 가는 거잖냐?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왔잖아요. 내가 뭐 네 형한테 주니? 아님 막내한테 줬어? 며느리랑 사위한테 주는 거라니까 그러네.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도 예성이 엄마한테 진짜 안 올 건지 여러 번 물어봤다. 진작 말씀하셨으면 데리고 왔죠. 돈 줄 줄 알았으면 왔다는 말이야? 그러면 죽어도 못 올 상황도 아니었다는 소리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런 줄 알고 이만 가봐라. 피곤하다. 아버지도 쉬셔야 하고. 그러자 큰아들네와 딸은 냉큼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들만 민기적 거리고 있는 걸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해가 제대로 뜨기도 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남한테만 돈을 주시고 작은 아들은 차별하세요? 막내도 줬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서운해요. 일이 바쁜 걸 어떡해요? 예성이 아빠는 돈 줄 줄 알았으면 데리고 왔다던데. 그러면 그 정도로 바쁜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러자 아들처럼 꿀먹은 벙어리가 된 며느리. 팔순에 안 왔다고 이러는 거 같아? 결혼하고 그동안 우리 집 일에 힘들었을 며느리랑 사위한테 주는 돈인데 예성이 엄마 너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이제부터 잘 참석하면 돼요? 이제 참석할 일이 또 뭐가 있냐? 어머님 팔순도 있잖아요. 글쎄 내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지 모르겠네. 어머님, 지난 20년의 대가라고 생각해라. 그러자 며느리는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그렇고 후회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끝난 팔순잔치를 다시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부모가 주는 건 똑같이 받고 싶다는 심보가 못된 자식이었습니다. 어째서 부모가 자식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똑같이 하지 않는데 말이죠. 5천만 원이 아까웠는지 작은 아들 내외는 뒤늦게 후회에 눈물을 흘렸지만 안 씨는 앞으로도 작은 아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식들에게 덮어주는 대신에 부부끼리 잘 살자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오나 안 오나 이제는 정말 신경 쓰지 않고 명절도 그냥 각자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음 편한 말년을 보내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반복될 일은 없겠죠. 음식 내올까요?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오고 있대? 답장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차가 막힌다거나.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 미안.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김무성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과 예비 사돈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상견례에서 이런 생각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살면서 많은 인간 군상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었습니다. 상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술에 취해 사고를 치는 그런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의 맘먹는 진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늦는다는 말도 없이 상견례에 1시간 지각한 사돈네와 예비사위. 말로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그다지 미안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딸이 늦은 이유를 묻자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라 준비가 늦었고 차도 좀 막혔다며 딸의 남자친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사돈네 또한 그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고 무례하고 뻔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닐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 부부와 딸을 무시하는 듯한 모습에 이 결혼이 심각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을 이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전혀 존중하는 것 같지 않으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어떻게 해서든 식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외동딸이기도 하고 워낙 똑부러지고 예쁜 딸이라 부모 사랑을 듬뿍 받으며 컸습니다. 자랑 같지만 공부도 곧잘해서 과외 한 번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착실히 돈도 모으며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중매를 서겠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죠. 그런데 남자에 관해서는 영 똘똘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잘하긴 힘들지만 그래도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해도 너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김 씨에게는 무척 중요한 문제였죠. 저 결혼하려고요. 딸은 32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제서야 딸이 나이가 찬 게 실감이 갔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 같기만 했었는데 말이죠. 같은 직장에 다니던 동료와 몇 년간 알고 지내다가 교제를 한 지는 1년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청혼을 받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어쩐지 들뜬 것 같았습니다. 결혼은 그럼 내년 봄에 해야 하나? 엄마는 겨울에 해서 좀 아쉬웠거든. 밖에서 드레스 입고 사진도 찍고 하면 너무 좋겠다. 야외 결혼식 어때? 아직 의논 단계 아니야? 그렇죠. 봄은 금방이지.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같이 인사드리러 오고 싶은데. 그래? 김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내년 봄은 금방 왔습니다. 그 사이에 딸의 남자친구도 만나야 하고 상견례도 해야 하고 김 씨 부부도 준비할 것들이 꽤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결혼시키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쩐지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듯도 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딸의 남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워낙 바빠서 딸의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나 토요일에 뭐 입지?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가면 되지. 가긴 어딜 가? 집에서 보는 거 아니야? 뭘 집에서 봐. 그냥 나가서 한 끼 같이 먹으면 되지. 집에서 보면 당신이 또 뭐 차리고 해야 되잖아. 차려야지 뭐.
힘들게 뭐하러 그래? 나가서 맛있는 거 사주자. 이 양반이 모르는 소리 하네? 첫인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 아는 친구도 사위 처음 만날 때 밖에서 사 먹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서운했다는 소리 들었대. 뭐? 왜? 사위 대접 못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헉, 특이한 사람이네. 나도 요리 자신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런 소리 들을 순 없잖아.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는데도 무슨 음식을 준비할지 정해야 한다며 호들갑이었습니다. 주변에도 물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뭐 해? 내일 갈비찜 할 건데 미리 재워두려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퇴근했을 때도 부엌에서 뭘 많이 하더니 다음날 점심에 대접할 음식을 미리 손질해 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9시쯤 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 내일 약속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왜? 방금 연락 받았는데 주원 씨가 차 사고가 났대요. 뭐? 사고? 딸의 말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내일 인사드리러 갈 상황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기다릴까 봐 미리 전화드려요. 그래. 다시 전화 줘. 전화를 끈 차 옆에 있던 아내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고 물어도 김 씨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되었을 때 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이 다쳤대? 아니요, 그건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였어요. 차칠이 좀 벗겨진 정도라 다치진 않았어요.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이네. 김 씨도 아내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약속 취소하게 돼서 죄송해요. 뭐 그게 네 잘못이야? 다시 약속 잡으면 되지.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가기로 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약속을 한 주 미루고 전화를 끊었는데 고개를 갸웃하긴 했습니다. 차의 칠이 조금 벗겨진 정도의 접촉사고로 약속을 미룰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였습니다. 안정도 해야 할 테니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딸의 남자친구를 그 다음 주에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그 전에 준비했던 음식은 김 씨와 함께 먹고 장부터 새로 봐야 했습니다. 수고스럽긴 했어도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서 김 씨의 집으로 같이 오겠다고 했습니다. 12시는 너무 이르다기에 1시에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바닥에 안 붙게 잘 적고 있어봐. 아, 마늘 까라며. 그 정도만 까면 돼. 천천히 해. 천천히. 왜 이렇게 서둘러? 아내가 정신없이 굴자 김 씨도 덩달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부엌은 우당탕 소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1시에 딱 맞춰야지. 왔는데 막 차리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그 말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도 열심히 아내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죠. 그런데 12시 40분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주원 씨가 도착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 거기까지 20분은 걸리니까 가면 1시 넘을 것 같아요.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김 씨 부부는 거의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늦는다길래
10분, 20분쯤 여유가 생긴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하니까 김 빠진 듯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러더니 립스틱을 새로 바른다며 안방에 들어갔죠. 그리고 1시 10분이 지나갈 때쯤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디쯤인지 전화해서 물어볼까? 곧 도착하겠지. 늦었는데 전화하면 마음 급해지잖아. 기다리자. 예비 사위가 부담스러울까봐 전화도 안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딸에게서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1시 반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와. 결국에 딸과 남자친구는 1시 30분이 조금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차가 많이 막혀서요. 괜찮아요. 얼른 와서 앉아요. 죄송해요. 사과하는 딸의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김 씨는 딸의 어깨를 한번 툭툭 치고는 같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반찬이 다 식어서 다시 데우고 식탁에 앉으니 2시 가까이 되는 시각이었습니다. 딸의 남자친구는 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싹싹한 성격을 보니 딸이 좋아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서 식사 내내 은근슬에 챙겨주는 모습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그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녹은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척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두운 듯 보였던 딸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아내는 차를 준비하며 김 씨의 귓가에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든다고 속삭였습니다. 김 씨 부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긴 했지만 김 씨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의도 바른 것 같고 좋은 남편이 될 것 같았습니다. 어제 사고 난 건 괜찮았어요? 크게 안 다쳤어도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텐데. 아내가 차를 마시며 걱정스럽게 묻자 예비 사위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차에 타고 있던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그 말에 아내도 김 씨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이 취소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비 사위는 차도 고치고 하느라 골치는 아팠다며 웃었습니다. 김 씨는 조금 황당해졌고 딸 표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그러려니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지 않아도 누군가에게는 큰일일 수 있으니 말이죠. 대화는 결혼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보았는데 결혼 준비는 집을 포함해서 전부 반씩하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 씨 부부도 바라던 바였습니다. 적어도 서로 이러쿵저러쿵 할 일도 없을 테니 말이죠. 그러고서 4시쯤에 딸과 남자친구는 돌아갔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일러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 같아. 차 사고 얘기도 그렇고 오늘 늦은 것도 그렇고. 김 씨도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다는데 마음에 조금 걸린다고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교제하는 게 아니라 결혼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에 딸이 결혼 날짜를 내년 봄이 아니라 여름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전에 예식장부터 알아본다더니 예약이 꽉 차 있었는지 아니면 남자친구랑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엔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행인지 혹은 불행인지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집에서 2시간 거리인 상대방 부모가 사는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딸과 남자친구의 직장 때문에라도 결혼은 김 씨가 사는 지역에서 할 테니 상견례 때는 김 씨 부부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흔쾌히 그러자고 했죠. 상견례 전날에 딸은 김 씨의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하려니 마음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한 결정을 한 건지 모르겠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원래 결혼 앞두면 싱숭생숭해? 그런가? 그런데 확신이 없다면 좀 더 미뤄도 되고. 쫓기듯이 할 필요 없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도 되잖아? 아직 32밖에 안 됐으니까 좀 더 연애하다가 확신이 생기면 해도 돼. 이미 내일 상견례잖아요. 그러면 어때? 뭐든지 꼭 너 행복한 쪽으로 결정해. 그래. 결혼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힘들고 앞으로 50년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니까. 이혼하지 않는 한은 그러자 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1시에 식당이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자고 하고 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 미리 출발하자. 그래서 약속 시간 3시간 전에 김 씨 가족을 다 함께 출발했습니다. 휴대폰 내비게이션 상으로도 차가 막히지는 않았지만 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이죠. 그런데 도로는 한산했고 식당 앞에 도착하니 약속 시간 40분 전이었습니다. 이 옆에 카페 있네. 저기서 기다리자. 일찍 도착해서 식당에 앉아 있을 순 없고 카페에서 얘기나 하며 커피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또 언제 이렇게 한가하게 딸이랑 커피도 마시고 하나 생각하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가 되기 15분 전에 일어나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착석을 하니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습니다. 물과 밑반찬들이 미리 세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갑자기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당신 긴장했구나? 연거푸 물을 마시자 아내가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긴장되지. 우리 딸 시부모 될 분들 만나는 자리인데. 아내도 딸이 결혼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웃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수다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딸의 제잘되는 목소리를 들으며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었죠. 그런데 1시 10분이 지나도 방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음식 내올까요? 직원이 문을 열어 물었습니다. 아니요. 곧 일행 올 건데 도착하면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딸이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보내는 듯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오고 있대? 답장이 없어요. 딸이 전화를 걸려고 하자 아내가 말렸습니다. 곧 도착하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1시 20분쯤이 지나자 김 씨도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의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연락을 해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늦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전화도 없는 건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이런 중요한 자리에 말이죠. 어쩌면 김 씨 가족을 우습게 여기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너무 흥분을 한 건가 싶어 마음을 가라앉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비사위가 인사 온 날 30분이 늦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1시 반이 지나가자 아내도 불편한지 자꾸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허리가 점점 앞으로 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뭘 먹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벌써는 것처럼 앉아 있으려니 힘들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말이죠.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차가 막힌다거나. 김 씨의 말에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직원은 2번 더 방문을 열어 일행이 도착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시 53분에 상대방이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차가 막혔네요. 웃으며 사과하는 얼굴을 보니 김 씨의 표정은 더욱 관리가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김 씨가 상견례에 1시간이나 지각을 했다면 고개도 못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주원 씨, 1시간이나 늦으면 어떡해. 우리는 12시 20분에 도착했어. 딸이 애써 표정을 감추며 남자친구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김 씨에게는 아주 잘 들렸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크게 미안한 기색이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왔어? 아, 저희 부모님이 워낙 느긋한 성격이셔서요. 준비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 그리고 차도 좀 막혔고요. 차가 막혀봤자 남자 쪽 집과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차가 어떻게 막히면 이렇게까지 늦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말문이 막혀서 쳐다만 보는데 상대방 부모도 너무 태연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반응을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물을 홀짝거리는 걸 보니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졌습니다.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원래 그런 집안이라는 걸 말이죠. 전화가 없었던 건 늦는 게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탓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집안이니 지난번에 딸의 남자친구가 늦은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10분을 기다리든 1시간이 기다리든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건 김 씨에게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도 회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런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위도 딸과 같은 직장을 다닌다는데 회사는 제대로 다니는지 심히 걱정이 되었죠. 딸이 지난번부터 얼굴이 어두운 이유를 어쩐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변명, 차가 막힌다는 변명, 이런 것들도 전부 부모에게 배운 버릇인 것 같았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본 예의가 전혀 없는 가족 같았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았습니다. 세 식구가 똑같아 보였습니다. 1시간이 늦어도 미리 연락을 주지도 않는 정도라면 심각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상견례라는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는지 몰랐습니다. 이건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신뢰를 저질렀다고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서 심란했습니다. 여기 상 좀 차려줘요. 안사돈이 직원을 불러 말하자 1시간 만에 뒤늦게 제대로 된 상이 차려졌습니다. 반반 하길 참 잘한 거예요. 이렇게 개념 있는 사돈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저 아는 사람은 사돈이 남자는 집 해와야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개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지 머릿속이 궁금했습니다. 솔직히 무슨 얘기를 하든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왜 메인 요리가 안 나오지? 들어온 지 10분도 넘었는데 말이야. 그러게. 예약은 미리 했으니까 진작 나와야 했는데. 거기 다시 벨 좀 눌러봐라. 그러자 직원이 와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준비된 지 너무 오래돼서 새로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걸 식당의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사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약을 1시에 했는데 지금 2시가 넘었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온 지 20분이 다 돼가는데 식당에서 손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럼 뭐 밥을 2시간 동안 먹으란 말인가요? 아, 금방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휴, 비싼 식당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야지 안 그래요?
동의를 구하듯 김씨 부부를 바라보는 안사돈. 나쁜 말은 하나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어쩐지 상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만 중요하고 남의 시간은 우스운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김씨 부부는 그렇다고 쳐도 딸이 정말 이런 집의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죠. 결혼 날짜를 좀 앞당기고 싶은데요. 올해 가을쯤으로요. 그러면 당장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 봄에 우리가 사업적으로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서요. 그 전에 해치워 버리자고요. 결혼이 그렇게 해치우고 말고 할 정도의 작은 행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마음을 읽은 듯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좀 더 늦췄으면 해요. 뭐? 봄에 한다고 그랬다가 여름에 하자더니 거기서 더 늦추자고? 네. 좀 천천히요. 연아야, 갑자기 왜 그래? 그래. 그러지 말고 어차피 할 거 빨리빨리 해치워버려. 시간 버릴 거 뭐 있어? 준비할 것도 많고요. 생각할 것들도 많아서요. 사위는 당황했고 사돈은 황당해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주원이도 빨리 하자는데 왜 그래? 뭘 생각해야 하는데? 집? 신혼여행? 어떤 거? 결혼이요. 그 말의 건너편에 있는 새쌍의 눈이 동그랗게 뜨였습니다. 결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연아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상견례 자리야. 나랑 사전에 약속된 말만 해야지. 어차피 약속 같은 거 잘 안 지키잖아. 뭐? 딸이 이를 꽉 깨물었는지 턱이 붉어졌습니다. 제 딸이 그렇다고 하니 결혼 날짜는 차차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아니, 어차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하자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상견례에 와서 결혼 미루자는 사람이 어디 있지? 이런 경우 없는 상황은 좀 당황스럽네요. 느긋한 성격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요? 아니, 느긋한 성격이라 오늘 약속도 늦으셨다면서요. 그런데 자꾸 빨리빨리 약속이 어떻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아니, 갑자기 왜 그 얘기가 나와요? 차가 막혔다니까요. 차가 막혀서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1시간이나 늦은 건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참나, 원래 여기가 잘 막히는 곳이에요. 늦을 걸 예상했으면 1시간 일찍 나오셨으면 됐었겠네요. 그러자 잠시 할 말을 잃었는지 허공에다가 참나 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쯤 늦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갖고 팍팍하게 면전에다가 면박을 주세요. 한 번이 아니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딸의 남자친구를 바라보자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원 씨가 만날 때마다 늘 20분씩 늦곤 했는데 왜인지 알 것 같아요. 딸까지 그렇게 말하자 상대방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지금 결혼 얘기 하러 온 거지. 누가 일찍 오나 따지러 왔어요. 나 참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 저희야말로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네요. 1시간 동안 기다리는 경우는 살면서 잘 없지 않나요? 뭐라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신뢰도 없고 무엇보다 어려운 게 사돈지간인데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건 저희 딸도 무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네요. 저는 딸의 말처럼 결혼을 좀 많이 미뤘으면 합니다. 아예 결혼을 없자고 하지 그래요? 누가 아쉬울 줄 아나? 그건 딸이 결정할 문제이고요. 연아야, 나 진짜 당황스럽다.
우리 부모님 모셔놓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서로 예의는 지켰으면 해. 예의? 오늘 우리 1시간 기다리게 한 건 예의가 있는 거야? 그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밖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고 일찍 온 건 너잖아. 차라리 너도 좀 여유롭게 생각하고 나왔으면 좋았잖아. 꼭 딸 때문에 기다리게 된 것처럼 말하는 남자 때문에 기가 찼습니다. 모든 약속을 저런 식으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남 탓. 어떤 성격인지 안 봐도 뻔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네요. 가치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자는 소리예요? 좋게 좋게 좀 넘어가면 안 되나요? 결혼을 안 했으니 이혼은 아니죠. 일단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고 애들끼리 얘기하도록 합시다. 아니요. 얘기를 여기서 끝내야지. 뭘 애들끼리 얘기를 해요? 참나, 콧대가 참 높은 집안이네. 무시는 누가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도 이 결혼 반대예요. 그럼 결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을 하자 다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으셨죠? 그럼 파혼이네요. 아니,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결혼 좀 앞당기자고 한 걸 가지고 파혼 얘기까지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때는 시간 약속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상견례에 좀 늦었다고 파혼하자는 집안이 정상인가? 느긋한 성격 때문에 1시간이나 늦었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니, 말이 그렇단 거죠. 느긋한 건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부터 준비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시간 맞춰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순간 그건 게으르고 몰상식한 거고요. 이참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런 모욕을 주는 사람들하고는 저도 가족하기 싫으네요. 아우, 엄마. 딸의 남자친구는 뒤늦게 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하다가는 정말로 결혼이 엎어질까 두려운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결혼까지 없던 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연아야. 화난 건 알겠는데 나중에 둘이 따로 얘기하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어른은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딸이 좋다고 해도 내 마음이 돌아설까는 모르겠네요.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새카매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전개될 줄은 몰랐던 눈치였습니다. 그만큼 약속 시간에 늦는 게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겠죠. 어쩌면 이렇게 상견례를 하게 된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이 절차가 생략이 되어 결혼을 했다면 돌이키는 게 더 힘들 뻔했습니다. 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아내도 딸도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딸의 표정이 결연했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일은 나중에 정리하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딸이 남자친구에게 말하고 그 부모에게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김 씨 가족은 방을 나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자 아내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습니다. 어쩜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나 분개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 딸에게 물었습니다. 너 괜찮겠어? 그래도 결혼 생각이 있었으니까 온 거잖아. 계속 고민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싸웠는데. 설마 엄마 아빠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여러 번 신신당부를 했는데. 안 그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쪽에서 몰아붙여서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와보니까 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딸은 우울해 보이는 한편 후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결혼은 정말 확신이 들 때 해야 해.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딸은 주말 동안 김 씨의 집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쓰여 딸에게 종종 전화를 걸었지만 잘 추스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딸은 남자친구와 완전히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 부모에게 험한 말을 들은 듯한데 차단해버려서 괜찮다고 씩씩하게 얘기했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는 사과도 받은 것 같고 말이죠. 결국 딸의 결혼은 해프닝처럼 끝났습니다. 한 달쯤 뒤에 자랑 결정이었다며 웃는 딸을 보니 김 씨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게 부모의 욕심이 아니었나 종종 생각했으니 말이죠. 그쪽에선 김 씨 가족이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했지만 역시 다시 생각해 보아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인성은 잘 바뀌질 않으니 말이죠. 어쩌면 정말로 누군가 김 씨의 딸을 구출해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리 힌트를 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이 지금 행복하다니 어찌됐건 다 괜찮았습니다. 김 씨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